자, 230일부터요. 오늘 진도를 어디까지 하냐면 250까지 할 거거든요. 자, 요걸 먼저 틀을 잡아놓고 책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저 프린트 보시죠. 프린트를 보시면 필기에 앉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사업할 때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명칭이 길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원 명칭은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죠. 이것은 국가 정책 방향이라고 써 있죠. 그 내용에 써 있을 거예요. 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립한다? 국가니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돼 있죠.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은 대민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했냐? 최근에 말이죠. 서울에서 재개발하겠다 결정해놓고 중단이 됩니다. 과도한 부담으로 중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 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 방침이 나옵니다. 자, 기본 방침을 잡은 다음에 기본 계획을 또 수립하죠. 이것은 정비 사업의 개략적 방향입니다. 개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자, 이건 이런 거죠. 만약에 시흥시가 있다. 시흥시가 있으면 정비 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니까 처음부터 재개발이다, 처음부터 재건축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계획, 개략적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수립한다고 나와요? 6인이에요, 5인이에요? 5인이죠. 누가 빠졌습니까? 그래서 군수는 X라고 적으세요. 군수를 제외했습니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이 수립합니다. 왜 군수는 빠질까? 개략적 방향이라면 빈번하게 하는 곳이 대상일 텐데 군 쪽은 빈번하지 않으니까 수립할 필요가 없었다. 얘네가 수립했으면 누구의 승인받는다? 도지사.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하니까 누가 수립했을 때? 시장이 수립했을 때죠.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라고 봐야죠. 이것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럼 기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결정했다고 쳐봐요. 하겠다. 그럼 무슨 사업을 할 거냐? 명칭도 나와야 되고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정비계획이에요. 정비계획은 구체적 내용입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다. 구체적 내용이니까 그 사업의 명칭이 나와야 돼요.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명칭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요건 이제 누가 수립하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자 정비계획을 가지고 면적과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정돼야죠. 이게 바로 정비구역이에요. 명칭과 면적이 나왔으니까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근데 정비구역을 누가 정하냐 봤더니 6인이 나오잖아요. 6인을 2대사로 나누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6인이 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6인을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부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하면 6인을 뜻한다. 요거부터 먼저 풀고 정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겠죠?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할 텐데 특별시, 광역시에 구청장이 있나요? 구청장 있죠, 그죠? 그리고 광역시에 군수가 있나요? 있죠, 그죠? 그래서 특광에 있는 구청장과 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합쳐서 구청장 등 이렇게 부르자 이거예요. 그래서 구청장 등 하면 구청장에다가 군수를 플러스 한 거죠. 그럼 얘네의 하급자가 얘네 아닙니까? 요 하급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특광에게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얘네가 구역을 정합니다. 그러나 4인의 경우는 얘네가 직접 계획도 만들고 구역도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계획도 만들고 얘네가 구역도 만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 등에다가 4인을
정비계획 위반권자라고 부른다.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권자, 위반권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위반권자를 모르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반권자는 사인의 구청장 등입니다. 원칙은 말이죠. 원칙은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얘한테 구역조정을 신청하는 거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유긴 자체가 정비구역을 정할 때 얘네가 직접 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얘가 얘한테 신청한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먼저 쭉 보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살을 붙여보자고요. 자, 230페이지죠. 제3절 제목 봅니다. 도시 밑으로 돼 있나요? 밑을 지우고 점으로 바꾸세요. 도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기르니까 뭐라고 부르자? 기본 방침에다 줄 딱 세요. 요걸 기본 방침으로 부른다. 국토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라고 돼 있죠. 국토부 줄 딱 쳐놓고요. 10년마다 밑줄 치고 5년마다 밑줄.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박스의 첫째 칸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이라고 돼 있죠. 국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자, 오른쪽 4절 봅니다. 4절 제목은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죠. 이걸 줄여서 기본계획이라고 부르자. 이건 계략적 방향이라고 그랬죠. 계략적 방향. 그래서 누가 수립한다? 5인 나오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군수는 수립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02번. 누가 수립한다고요? 5인.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 밑줄 치고 끝줄에 수립하지 아니할 수다 밑줄. 대도시가 아닌 시는 군소도시니까 수립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끝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제 03번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꽤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이것은 다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보자고요. 구체적이에요? 계략적이에요? 계략적 내용이라 생각하고 몇 가지만 빼보겠습니다. 1번에 기본 방향이 들어가죠. 그러나 거기다 명칭은 X. 명칭은 구체적이니까 조금 이따가 정비계획에서 만날 겁니다. 2번 계획기간. 이것도 구체적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다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X. 사업시행 예정시기 X입니다. 사업을 언제쯤 하겠다고 하는 예정시기는 구체적이니까 포함될 수 없다. 이제 5, 6, 7 세 개를 묶으세요. 5번의 끝에 부분에 교통계획, 6번에 환경계획, 7번에 복지나 문화실에 나오죠. 이 세 개를 묶어서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적으세요.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거기다가 도시군계획 시설은 X. 도시군계획 시설은 X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은 굉장히 구체적이니까 포함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시군계획 시설 X입니다. 자, 이제 9번 내려오세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하죠. 거기에 계략적 범위를 포함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면적은 X. 면적은 구체적이니까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칸으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 도지사항이 나오죠. 누가 수립했을 때? 대도시가 아닌 시장에 수립했을 때 도의사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뽑아내서 보도록 해요. 자, 이제 06번 가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확인하시고. 자, 이제 넘깁니다. 이제 계략적인 내용을 했으니까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35페이지 보면 정비계획이 나오죠. 이건 구체적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정비계획을 위반한 자가 누군지 볼까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6인이었죠.
그 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원칙에 예외적으로. 6인이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 위반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를 뭐라고 한다?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특광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6인도 계획도 만들고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은 어떻다고요? 구청장 등이 특광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밑에 줄을 보면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가 누군지 보세요. 4인의 구청장 등이 나오죠. 요걸 뭐라고 하자? 위반권자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 잠깐 봐요 또. 자, 여러분들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사업하겠죠. 이걸 지정해 사업하잖아요. 이 구역 지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지만 이게 있어야 면적과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만들어져야 구역 지정하고 사업을 할 텐데 이걸 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위반자가. 그때는 토지동 소유자는 위반권자에게 빨리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정비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괄호 3번 제목이라 형광펜 칠하세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토지동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빨리 좀 만들어줘요 라고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죠. 기본 계획이나 기본 방침은 위반 제한 못해요. 이것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비계획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만 봤고요. 한 장 넘기시고 괄호 4번 내려갑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보자고요. 박스에 꽤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외우지 말고 구체적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선별해보자. 구체적 내용인데 아까 X치고 온 거 있죠? 여기서 다 만납니다. 1번에 명칭, 2번에 면적, 3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9번에 사업 시행 예정식이 나오죠. 아까 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구체적이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239페이지 보는 거예요. 239, 8번의 제목이 뭡니까? 안전진단 나오죠? 거기다 별표 딱 세요. 지난번에 안전진단 전혀 안 했죠? 중요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다시 뭐라고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 사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 중에서 진단을 요하는 게 무슨 사업일까요? 재건축. 이겁니다. 재개발은 진단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안전진단은 토지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주로 토지도 합니다만 주로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에 관련된 재건축일 때만 진단합니다. 그럼 재건축의 명칭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칭을 정해야만 이 계획을 만들죠. 이 계획에 명칭이 나오잖아요. 재건축을 결정해서 명칭을 이 계획에 정한다. 그럼 재건축을 명칭을 정하려면 진단해야죠. 요 사이에 안전진단이 들어간다. 프린트에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전에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재건축을 결정해야 이 계획 가지고 재건축 명칭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요 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안전진단 옆에다가 이렇게 적을까요? 안전진단의 주관자. 안전진단의 주관자는 누구다? 위반권자.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위반권자를 모르면 딱 맥혀버리는 거죠. 4인의 구청장 등이 나오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다가 구청장 등. 이자가 위반자로서 이자가 진단을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권자가 진단을 주관하니까 얘네가 진단도 결정하고 진단기관도 결정하고 비용도 부담하고 원칙은 얘네가 다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 얘네가 재건축도 결정합니다. 모든 걸 위반자가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놓고 가면 편합니다. 주관자입니다. 입안자가. 비용도, 진단 결정도, 기관 결정도, 재건축 결정도 다 입안권자가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진단을 참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전국 다 다니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은데 사석이 아니니까 그냥 강의 위주로 하고요. 나중에 이제 합격해서 사석에서 소주 한잔 할 때 그때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자, 8번에 1번 봅니다. 진단권자와 진단의 사유가 나오죠. 자, 원칙 어떨 때 진단하는지 보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그 밑에 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을 때 진단을 실시한다. 도래다 동그라미. 오랜만에 시적인 표현을 들어본다. 봄의 향기가 도래했다는 얘기 많이죠. 도래는 왔다는 얘기예요. 정비계획을 만들 때가 됐음에도 만들지 않는다면 진단을 해서 빨리 입안하자 이거예요. 도래다 동그라미 쳤고요. 그 다음 2번 예외죠. 예외 박스에 가, 나, 다 3개 나오는데 끝에다 요청에다 동그라미를 땅땅땅 치세요. 요청에 의해서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셋 다 얼마 동의로 요청한다?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이상 동의로 요청할 때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시기가 도래했거나 요청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진단에 요청이 있다. 요청이다 몇 줄? 아까 얼마 동의로 요청했다고요? 10분 이상으로 동의로 요청했어요. 그럴 때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30일 밑줄. 30일 이내에 그 밑에 줄. 진단의 실체를 결정한다. 결정 밑줄. 요청에 통보한다. 통보 밑줄. 그러니까 진단의 요청이 오면 빠른 기간에 결정해서 알려주라 이거예요. 그게 30일이죠?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진단의 요청이 있을 때 30일에 진단을 실시한다. 이건 틀리죠. 실시하는 건 아니고 결정해서 통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한다. 자, 넘기시고요. 4번에 현지조사 보겠습니다.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진단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 현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지조사 밑줄. 조사를 해서 진단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넷째 줄 내려가 보세요. 현지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신한공단에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현지 조사 의뢰다 밑줄. 현지 조사 누가 한다고요? 입안자가 하는데 입안자는 공무원이니까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공단이라고 끊어서 얘기할게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연구원이라고 하고 기술공단을 공단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연구소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했었어요. 요거 할 때 많이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단이나 연구원의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진단의 대상이 나오죠.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은 그 다음 밑줄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입니다. 진단의 대상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한다. 이게 종전의 규정은 이랬습니다.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었어요. 범위가 넓어졌죠. 이제 건축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딱 5개. 기술자가 참 좋아하는 5개. 정비법도 사업법이니까 기술자가 문제됩니다. 이 5개는 진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진단할 때 보니까 여기다 쓸까요? 이제 안전 진단을 좀 해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사업으로 치면 건강 진단하고 똑같아요. 우리 건강 진단할 때 뭐 합니까? 초음파 검사하고요. 그죠? 배에다 뭐 바르고 하잖아요. 내시경 하잖아요. 똑같아요, 건물도. 건물도 이제 내시경 쏩니다. 내시경 어떻게 하냐면 파이프 있잖아요. 수도 파이프에 스케일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조사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탐사를 해요. 이게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건물에 철근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간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간격은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해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깨봐야 되잖아, 건물을. 깨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요만한 장비가 있어요. 초음파 탐사기. 요걸 가지고 건물을 쫙 훑으면 철근인 부분이 탄성파가 다르니까 삑삑 소리가 나요. 그 소리만 딱 체크하고 또 쭉 간 삑삑 소리네 이렇게 또 체크해. 그럼 요게 철근의 간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안전진단이나 건강진단이 유사한데 건강진단은 사망한 자는 해요, 안 해요? 사망한 사람을 진단합니까, 건강진단? 이건 부검하는 거지, 그죠? 사망한 자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건축물도 사망한 건물은 진단받지 않는다. 사망을 했다는 건 붕괴했다는 얘기죠. 붕괴했거나 사용 금지 판정을 받으면 이것은 사망 선고죠. 이것은 진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내용 보자. 어떨 때 진단 안 하는지. 자, 1번 붕괴 나오나요? 네. 사망했잖아요. 붕괴했다고 누가 인정한대요? 위반권자가 주관자니까 그자가 인정해야죠. 2번 사용금지 밑줄 사망 선고죠. 3번은 뭐 노후 불량에 관한 수사할 기준을 만족했을 때 잔여 건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전부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노후 건물이에요. 그 짜투리 몇 개 남았다고요? 이건 진단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재건축하자 이거. 짜투리라고 보시면 돼. 잔여 건축물. 4번은 진입도로가 나오죠? 진입도로 이겁니다. 건물이 있어요. 이걸 진단하고 딱 봤더니 나중에 건물 부시고 여기다 도로 깐다는 거예요. 도로 깔 땅의 건물은 어차피 부실 거니까 진단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5번이 작년에 신설됐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등급이 D등급, E등급. D등급은 안전이 미흡하고 E등급은 불량한 거죠. 그러니까 없애자 이거죠. 그럼 문제를 출제할 때 5개를 딱 순서도 안 바꾸고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입니다. 우선 5번으로 정답을 만들려면 D등급, E등급을 C등급으로 바꾸겠죠. 그럼 틀리겠죠. C등급은 좀 그보다 좋은 상태니까 진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출제하다면 2번으로 답이 갈 가능성이 크다. 2번은 사용금지라고 돼 있죠. 이것을 사용 제한으로 바꾸면 틀려요. 사용금지를 사용 제한하면 X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건물을 진단합니다. 이건 지하층, 지상층이에요. 조사해 보니까 위아래가 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위험해요. 그럼 사용 금지 판정을 딱 내리죠. 그리고 건물을 철거버립니다. 진단할 필요 없죠. 근데 진단해 보니까 지상층은 괜찮은데 지하층의 균열이 심각하죠. 이때는 사용 제한 판정을 내리죠. 그래서 위에는 쓰게 하고 아래쪽은 제한을 하는데 이때는 진단합니다. 진단을 꾸준히 해서 보수공용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 금지일 때는 진단 안 하지만 사용 제한일 때는 진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3번이 갑니다. 진단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반권자. 그자가 주관자니까 그자가 부담한다. 다만 진단 실시가 요청됐습니다. 아까 요청해서 하는 경우 있죠? 그때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겠죠. 자, 이제 4번 진단의 의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재조사를 통해서 그 밑에 줄 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밑에 줄 다음 기관의 진단 계획을 의뢰하는 겁니다. 현재조사를 통해서 진단 결정도 기관을 결정하는 것도 다 위반권자. 그럼 누가 진단한다? 1번. 법 이름 보지 마시고 끝부분 보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줄여서 그냥 연구원이라고 할게요. 2번은 그냥 진단기관. 진단기관이니까 민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3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걸 공단이라고 할게요. 시설안전공단은 뭐 하는 거냐면 한강의 다리, 교량이나 터널이나 또는 국가 건물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단이나 연구원은 국토부 산하로서 굉장히 전문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진단의 실시입니다. 진단을 의뢰받은 진단기관은 그 밑에 줄 진단을 실시를 하고요. 또 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반권자와 요청원자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자, 6번 갑니다. 중요한 질문 나왔어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경을 종합적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입안 여부를 결정하는 건 누구죠? 이반 입안권자. 이때 결과 보고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합적 검토를 합니다. 지금 당장 재건축했을 때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괜찮은지 종합적 검토를 해서 최종 누가 결정한다? 입안권자. 그자가 재건축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대부분 입안권자는 자기 동네 재건축을 결정하려고 해요? 허용 안 하려고 해요? 허용해 주려고 합니까? 허용 안 하려고 합니까? 그 지역의 입안자는 허용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을 시행하면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그럼 차기 선거할 때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거에 서울의 재건축 허용 결정이 막 90%, 경기도의 허용 결정이 80%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도시가 다 재건축 바닥이에요. 큰일 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또 재건축 규제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권을 누구한테 준다? 재건축 결정권을 입안권자에게 주되 상급자가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7번에 1번부터 봅니다. 정비객 입안권자인데 특시, 특도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 누가 남았죠? 입안권자 중에 괄호 속에 특시, 특도 제외라고 있으니까 시장 군수하고 구청장 등이 남겠죠. 그자는 정비객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지취업체 특광 도의사에게 그 내용과 결과 보고서를 갖다 줍니다.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자, 입안권자가 재건축 결정한다고 그랬죠. 대부분 결정을 해요.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상급자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일단 얘는 일단 빼요. 빼는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빼면 얘네들이 자료 갖다 주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누구한테 갖다 줄까? 도지사. 도지사한테 갖다 주고 얘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갖다 줄 거 아니에요. 특광에 얘네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네들한테 자료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과연 그 결정이 좋은지를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특시, 특도는 왜 빠졌죠? 얘네는 모든 권한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가 직접 검토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가 공단연구원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빠진 겁니다. 직접 검토 의뢰하니까. 그럼 봐요. 특광의 특시의 특도의 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볼 수 있다? 특광 특시 특도 도를 한마디로 시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응? 오케이? 자, 이 시가 뭐예요? 도와 레벨이 같으니까 특, 광, 특시고 이 도에는 특도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특도와 도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특, 광, 특시, 특도, 도 그랬으니까 시도 아닙니까? 시도. 그럼 이자가 공단 연옥에 검토를 의뢰한다고요.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1번 다시 볼게요. 정비객 입안권자인데 특시특도는 제외한 이유는 걔네는 직접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자는 정비객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특광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출합니다. 그럼 2번 보세요. 그럼 이 특광도에다가 특시특도를 합친 게 시도자잖아요. 시도자. 그자는 진단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 연구원이라 공단 나오네요. 연구원 공단에게 그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의뢰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적정한지 검토를 의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가 잘 규제할 줄 알았거든요. 입안권자의 결정을 규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 당시가 노무현 정권 때예요. 종부세가 처음 나올 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재건축을 엄청나게 규제를 가했습니다. 못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정권을 얘네한테 주니까 얘네가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상급자 시도가 얘네를 좀 컨트롤해라 라고 이 규정이 만들어진 거죠. 얘네가 얘네한테 검토를 의뢰하도록. 그런데 그 당시에 지방선거가 5.3일 지방선거 있었죠. 그때
경기도의사, 서울시장, 그 다음에 서울시의 구청장이 거의 다 한나라당에 싹쓸이합니다. 한나라당.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한나라당, 얘도 한나라당. 규제할 자가 당이 같으니까 규제가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적절한 규제가 안 됐죠. 그 어떡하자 이제 또? 국토부 장관이 개입합니다. 국토부는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국토부가 얘한테 야, 너 자료 좀 가져와봐 그래요. 국토부가 자료를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얘네가 얘를 봐준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한다? 국토부가 얘한테 검토를 또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고 검토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디 나온다? 동그라미 2번에 여섯째 줄에 나가죠. 여섯째 줄. 국토부 장관 찾았습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진단결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럼 이제 국토부는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당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잘 규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토부가 개발합니다. 그럼 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검토를 의뢰했었죠? 공단이나 연구원, 그죠? 근데 국토부는 누구한테 검토를 요청한다? 시도지사. 왜 국토부는 공단 연구원에게 의뢰하지 않을까요? 공단 연구원은 국토부 산하기구예요. 자기 산하기구한테 검토를 의뢰한다는 건 객관성의 문제가 있지요. 그 시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자, 시도지사는 본인 스스로가 얘네한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었죠. 시도지사는 공단 연구원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었잖아요. 또는 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검토를 받은 결과 당장 재건축하면 안 되겠어. 그럼 이 시도지사가 입안권자에게 취소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취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요청받은 얘가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거 보자고요. 자, 한 장 넘기시고요. 동그라미 3번 되겠죠? 시도지사는 그랬습니다. 시도지사 색깔 칠하세요. 과연 그자가 뭐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자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객 입안권자에게 그 다음 색을 칠하세요. 정비객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요청까지.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 입안자에게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입안자는 특별한 사유하면 이에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결정, 재건축 결정 누가 있었다고요? 재건축 결정 누가 했냐고요? 입안권자. 그러니까 취소도 최종 누가 하는 거예요? 입안권자. 단 시도는 뭐 하는 거죠? 취소와 같은 요청하는 거예요. 결자 해지라고 결정한 자가 해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도 입안권자가 있으니까 최소 뭡니까? 취소도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한다. 단 시도는 뭐 한다? 입안권자에게 취소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잖아요. 진단도 했고요. 정비구역 했으니까 이제 정비구역 들어갑니다. 구역은 누가 정한다? 6인. 6인이 정하는데 구청장 등이 계획 만들어서 얘한테 신청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사회는 직접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구역 보시자고요. 자, 지정권자가 누구로 나오나요? 6인. 6인을 괄호 속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하시고요. 자, 이제 넘기세요. 전혀 볼 거 없어요. 넘기시고 244로 갑니다. 괄호 3번 제목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제목이나 밑줄 지구 단위로 결정고시 의제입니다. 한마디로 정비구역이 정되면 무슨 구역으로 간주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한다. 왜죠? 정비구역이 정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잖아요. 새 동네가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제목 용적률 완화이다 밑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정되면 기준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구역이 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간주하니까 용적률이 완화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한 장 넘기십시오. 정비법은 공부 안 할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요. 자, 이제 246페이지 왔습니다. 5번의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나와 있죠? 일단 밑줄 딱 쳐놓고요.
책이 좀 빼먹은 데가 좀 있긴 있네. 잠깐만요. 그래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약간 배운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정비구역이 딱 정됐습니다. 구역이 딱 정됐으면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라면 내 땅이 있었어요. 이 땅에다가 가만히 있을까요? 뭐라도 할까요? 뭐 하겠죠? 뭐 하고 싶습니까? 나무도 심고 가건물도 짓겠죠.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보상 목적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국가가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상 목적 행위를 할 때는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구역이 정되는 후에 이런 거 할 때는 허가를 받게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상 목적을 파악하자 이거죠. 자, 내용 봅니다.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행위를 하는 자 시장소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스 볼까요? 가와 나 두 개를 묶으세요. 하나로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할 때 허가를 받자. 건자 동그라미. 또 토지 영별경의 토, 토석 채취의 토, 토지 분할의 토, 물건 사자 물. 이게 뭡니까? 토 건물이죠. 구역이 지정된 후에 이런 행위를 한다면 보상 목적에 걸러내자 이거예요. 그러면 4번은 뭡니까? 중목에 벌채식이 나오죠. 가나다라 사. 골치 아파 죽겠어 아주 가나다로 써놔갖고 그죠? 거기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목에 벌채나 시켜죠. 나무를 심는 것도 보상 목적이죠. 근데 벌채 자르는 것도 보상 목적인가요? 왜 자르냐 이거야. 자른 다음에 가건물 지르는지를 파악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들은 듯한 느낌이 안 들어요? 들은 것 같죠? 도시개발법에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자, 2번 예외 봅니다. 다음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가번. 재해 복구나 재난소멸 응급조치. 허가 안 받잖아 이건요. 그 다음 기획번 봅니다. 농림수산물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간이한 공작물. 생산에 직결되고 간단히 이용하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들어봤죠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습니다만 경작은 제외. 또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석을 채취한다. 전혀 지장을 안 주니까 봐주자.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는다. 정비구역에 존치한다는 건 남겨둔다는 얘기죠. 매각용이 아니네요. 보상용이 아니니까 이것은 보상 목적이 아니다. 미음본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난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계는 허가 안 받죠. 그러나 현관pen건에서 괄호 속을 칠하자. 경작지에서의 임시계는 허가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거두절미 싹 다 없애고요. 이제 경작지 임시계는 허가를 받는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도시개발법과 똑같아 내용에. 똑같은 게 양쪽에 들어가 있어. 근데 내용도 중요해. 그러니까 두 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출제 빈도는 2배라고 봐야지 2배. 그러나 거기서 내건 여기서 내건 정답은 5번이에요. 정답이 뭐라고요? 경작지 임시계는 허가 대상이다. 이게 5번에 배치가 된단 말입니다. 맨 끝에 있으니까 그렇게만 살피시고요. 자, 맨 밑에 괄호 4번 봅니다.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입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박스 1번. 하나의 정비구역을 2개 이상 분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할. 또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통합. 세 번째. 연접하지 않은 2개 이상 구역을 결합할 수 있다. 결합도 됩니다. 분할도 되고 통합도 되고 결합도 되는데 통합과 결합의 차이점. 통합은 연접한 거, 결합은 연접 안 한 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시험 문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정비구역은 연접된 지역을 통합할 수는 있으나 연접하지 않은 걸 결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틀리죠. 결합도 되고 통합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괄호 5번. 정비구역 해제가 나옵니다. 1번은 동그라미 1번은 해제할 수 있다를 끝나요? 하여야 끝나나요?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적 해제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박스에 가나다 보이지 않습니까? 의무적 해제니까 해제하여야 한다고요. 오른쪽 2번 보세요. 이건 해제할 수 있다를 끝나나요?
맞습니까? 네. 둘째 줄 봐야죠. 할 수 있다로 끝나죠? 네. 이건 의무적 해제입니다. 그럼 아까 의무적 해제는 왼쪽 박스에 있었고요. 지금의 임의적 해제는 사유가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음 중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막 섞어놓으면 어떡하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죠? 그러나 답을 찾는 좋은 방법이 있다. 대발견을 했다. 왼쪽으로 오시죠. 왼쪽은 의무적 해제죠? 거기에 보면은 가번에 3년 보이나요? 밑줄 딱 치고 나번에 4개 나오잖아요. 기읍번에 2년, 니은번에 3년, 디귿번에 2년, 리을번에 3년, 그 다음 다번도 5년. 연수가 다 있네. 그다음 연수라고 딱 적었어요. 연수. 2년, 3년, 5년 나오잖아. 근데 오른쪽에 임의적 해제 보세요. 임의적 해제는요. 4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4번에 연수가 있긴 있죠. 근데 이건 출제 못해요. 문장이 너무 길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수가 없네 이건. 여기서 지문을 낸다면 1번 낼 가능성이 커요. 토지용 소유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해제할 수 있다요? 해제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다음 중 의무적 해제 사유가 아닌 거 골라요. 그럼 이게 답이라고요. 그런데 연수 없는 거 답이에요. 아시겠죠? 연수가 있으면 의무적 해제, 없으면 임의적 해제. 이렇게 공부하시라 이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죠. 답 찾는 요령이죠. 그렇게 하시고요. 알아들으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맨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정비구역에 해제됐다. 해제라 몇 줄? 해제됐으면 그 밑에 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의 몇 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해제되면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아까 말이죠. 정비구역이 정되면 무슨 구역으로 간주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하는데 해제가 되면 다시 원래 거로 돌아와라 이 뜻이잖아요. 자, 넘기자. 이제 하나만 하고 맞춥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그럼 구역에 해제가 됐대요. 정비구역이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해제가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건물이 막 있었는데 이 건물은 싹 다 부셨고 이건 부시다 말았고 이건 또 안 부셨고 이런 상황이니까 전쟁터와 흡사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 누가 관리를 해야 될까? 민간이 관리할까? 공공이 관리할까? 공공이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공공 관리니까 아까 이 3가지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어떤 사업과 가장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주거환경 개선이죠. 그럼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방식이 4가지 있었죠? 무슨 방식? 주택 개량, 수용호 주택 공급, 환지 관리 처분. 그럼 봐요. 구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공공이 관리하니까 이 사업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제가 됐으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럼 이 4가지 중에 철거 안 하겠다가 어디 있어요? 주택 개량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구역이 해제가 되면 주택 개량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경우 정비구역 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현지 개량이 아니라 주택 개량으로 바꾸세요. 현지를 주택으로 바꿉니다. 주택 개량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철거를 안 하면서 공공주도니까 주택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를 쭉 해봤는데 일단 골치가 좀 아프다. 뭔가 했는데 안 한 것 같다. 하나도 안 들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업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안 했다. 시행자 알아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다음 주는 딱딱 떨어지고 쉬워요. 6개 문제가 나오면 오늘 번 데서 3개, 다음 주 3개. 다음 주는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굉장히 내용도 명확하다. 제일 억울한 경우가 오늘 열심히 나서 고생했어요. 다음 주 안 나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 꼭 나와서 이거 총체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고생들 하셨네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